안녕하세요. 고전의 지혜 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시대 계유정난으로 왕위에 오른 세조의 가장 큰 조력자로 한명회라는 인물이 있었다. 7달 만에 세상에 나와 칠삭동이라 불리기도 했지만 후에 장성에서는 기골이 장대하고 머리가 뛰어났다고 한다. 개성의 한직에 머물다 친구의 청거로 수양대군의 눈에 들게 되었으며 수양대군이 그의 조카 단종을 폐위시키고 세조가 되는데 그의 뛰어난 지략이 발휘되어 1등 공신의 역할을 수행했다. 당연히 한명회는 세조의 총애를 한몸에 받았으며 왕을 뒷배경으로 하는 그는 모든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다.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호가호위하듯이 한명회 또한 자신의 자기와 임금의 총애를 뒷배삼아 세를 과시하고 재물을 모으고 축첩을 일삼아 많은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한명회가 세조 제2초 평양 감사로 있을 때의 일이다. 두려울 것이 없는 한명회는 감사의 권력을 휘둘러 재물을 취하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자는 목숨을 가볍게 거두니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으며 그 어떤 이도 한명회의 눈밖에 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이라는 지역의 자수에게 아름다운 미모의 여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자 평소 여색을 탐하는 한명회가 자수를 불렀다. 지체 높은 관찰사가 뜻밖의 자신을 부르자 관찰사에 대한 풍문을 익히 들었던 자수는 그 연유를 미루어 짐작하고 부름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탄스러웠다. 미룰 수도 없는 일이라 자수는 사령을 따라 감사를 만났다. 한명회는 자수를 위아래에 훑어보면서 잠옷 엄중한 어조로 말했다. 여보게, 내 일찍이 자네에게 미색이 출중한 관연한 여식이 있다고 들었네만 자네의 여식을 접실러 드리고 싶은데 자네가 내 뜻을 따라줄 거라 생각하네. 금명간 시간을 내어 자네의 마을로 순행하여 집으로 방문하려 하니 준비하고 있게나. 이 말을 들은 자수는 미리 한명의 의도를 간파 못한 것도 아니었지만 막상 면전에서 듣고 보니 이런 상황이 어처구니가 없어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한명회를 바라다 보았다. 이내 참하고 아리따운 모습에 소중한 딸이 어른거렸고 아무런 항변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부모된 도리가 아니라는 생각에 차분히 말하였다. 영감, 제 여식은 소문과 달리 그리 미색은 아니옵니다. 헛된 소문 때문에 저를 부르신 것이라면 요망한 자들의 농간이니 부디 헛걸음을 하지 마십시오. 어허, 내 들은 바가 다 있어서 이러는 것이니 자네는 더 이상 허튼 소리 말게나. 자수는 서슬퍼런 한명회에 치켜뜬 눈을 보니 더 이상 뭐라 말했다가는 멸문지화를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알겠다고 짧게 답하고 그 자리를 떴다. 자수는 막상 한명회에게 알겠다고 말했으나 금지옥엽으로 키운 멀쩡한 딸을 첩실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어엿한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명문 양반가와 혼인을 시키고자 그동안 많은 양반가의 혼담을 거절해왔던 것이다. 에휴, 이게 뭔 일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 김진사 댁에서 들어온 혼담을 거절하지 말 것을. 내 귀한 딸이 첩실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렇게 자수는 딸의 장례를 생각하니 날로 한숨이 늘어날 뿐이었다.
감사가 방문할 날이 점점 다가오자 근심이 더욱 깊어져 자수는 확연히 초췌해지고 웃음기 없는 수심 가득한 얼굴이었다. 아버지의 모습에 걱정이 되어 효심이 많은 딸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아버지, 근자의 안색이 몹시 안 좋으십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지요? 지난번 감사 영감께 불려간 것 때문이옵니까? 혼자서 속으로 끓이지 마시고 소녀에게도 솔직히 말씀해 주셔요. 아비를 애틋하게 바라보는 딸을 보니 자수는 마음이 아파왔기에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으며 한참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딸이 재차 물으니 어차피 딸도 알게 될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 긴 한숨을 내쉬고 자수가 딸에게 말했다. 얘야, 감사 영감께서 너의 미색을 아시고 접실로 들이시겠다는구나. 책 잡힐 것이 하나도 없는 너같이 고운 양반가의 교수를 정실도 아니고 어찌 접실로 보낼 수 있겠느냐. 명을 어겨 이 아비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차마 너를 그리로는 못 보내겠구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아버지를 위로하려는 듯 살짝 미소를 띠며 말했다. 아버지, 어찌 소녀의 일로 생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요? 저는 이미 관연하여 집을 떠나야 할 처지인데 그곳이 감사 영감의 접시인들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소녀의 일로 괴로워하신다면 그 불효를 제가 어찌 씻겠는지요. 부디 마음 편히 가지시고 옥체를 살피시어요. 이 말을 듣고 자수는 한숨을 내쉬며 속내를 말하였다. 기특한지고 네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기보다는 한숨이 더해지는 듯 마음이 무겁구나. 그날로 자수는 집안 식구들에게 감사를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일렀으며 집안 식구 어느 하나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정작 본인인 딸만은 온화한 표정으로 집안 식구들을 위로하는 형국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천을 순행하는 중에 한 명에는 좌수를 불러 다음날 자수의 집에 방문하겠으니 딸을 준비시키라 일렀다. 자수는 집으로 돌아와 감사 맞을 준비를 하도록 이르자 집안 사람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아버지, 내일은 비록 제가 감사의 첩실이 되는 날이오나 초래청을 설치하여 정시를 맞는 혼례 예법에 맞도록 준비해 주셔요. 자수는 이 말을 듣고 의아했으나 딸이 첩실로 들어가는 것이 한스러워 그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군말 없이 딸의 청을 들어주었다. 다음 날이 되자 평상복을 입은 감사가 자수의 집으로 들어와 자수의 안내를 받아 대청마루로 올랐다. 뒤이어 자수의 딸이 감사에게 첫인사를 하러 나왔다. 설레는 마음으로 자수의 딸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감사는 딸의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비장한 표정을 한 자수의 딸이 자신의 얼굴을 날이 선 빗으로 가리고 있었으며 날선 빗을 사이로 언뜻 보이는 얼굴이 이제껏 보아왔던 그 어떤 여인들보다 아름다웠기 때문이었다. 내심 긴장한 감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결연한 표정의 신부에게 어찌하여 손에 비수를 쥐었는지 묻자 자수의 딸이 답했다. 소녀 비록 한미한 양반의 여식이오나 명색이 사대부의 하녀자이옵니다. 허나 건세가 높으신 중기한 영감께서 저를 첩실로 들이신다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는지요. 영감께서 저를 정실로 맞아주신다면 평생 아내의 도리를 다하겠으나
굳이 첩실로 삼으신다면 살아갈 의미가 없다 생각하여 이리 비수를 들고 있습니다. 소녀의 생사가 영감의 한마디에 달려 있으니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소서. 어여쁜 신부가 이렇듯 당찬 모습을 보이니 평소 한명회의 성정에 비추어 보면 선뜻 통하지 않을 법한 일인데도 한명회는 홀린 듯 신부의 청을 들어주겠노라고 말했다. 감사가 신부의 청을 들어주자 신부는 감사에게 사모간대의 복색을 갖춰 입고 초래청에 들도록 청하고 정식 혼례의 예법에 맞추어 혼례를 올렸다. 이렇게 한명회와 자수에 따른 부부의 연을 맺었으며 이렇듯 아름다우며 당차고 총명하기까지 한 신부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다. 한명회는 새로 맞은 아내에게 푹 빠져 지내다 보니 기존 정실 부인과 첩들에게는 눈길 한번 주지 않게 되었다. 새 아내는 조정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남편을 세세히 챙겼으며 도리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남편의 기분을 살피며 완곡하게 충원하여 따르게 함으로써 과거보다는 한결 한명회의 행실에 변화가 있게 되었다. 자연히 주변 사람들은 현숙한 부인이 들어왔다며 칭송을 아끼지 않았으나 기존의 정실 부인과 첩들은 이를 시기하여 실은 내색을 감추지 않았다. 비록 정실 부인을 맞는 예법에 따라 혼례를 올렸으나 기존 정실 부인과 첩들 그리고 가족들은 새 부인을 접실로 생각했고 이들의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났다. 총명한 새 부인 역시 이러한 기류를 느꼈으며 정실 부인은 한 명만 인정한다는 양반가의 법도 또한 익히 알고 있었기에 자신의 불완전한 신분과 향후 태어날 자식들이 서울의 차별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리하여 어떤 좋은 묘책이 없을까 늘상 궁리하였다. 한편 세조는 한명회를 총애하였기에 궁 밖으로 미행할 경우에는 빈번하게 한명회의 집에 들렀다. 한명회는 세조가 방문할 때마다 새 부인을 대동하여 함께 맞이했기에 새 부인은 세조와도 충분히 쌓이게 되었고 급기야는 세조보다 2살 연상인 한명회가 맞은 새 부인을 임금이 농삼아 항상 형수라고 칭할 정도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주한상을 앞에 두고 임금과 한명회 새 부인이 즐겁게 담소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새 부인이 대청 아래 뜰로 내려가 엎드렸다. 평소와 다른 새 부인의 돌발 행동에 놀라 임금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경수, 이 어인 일이시오. 무슨 할 말씀이라도 있으신게요? 임금이 반응을 보이자 새 부인은 급기야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상감마마, 소인이 이름 없는 가문의 여인이오나 명색이 사대부가의 자손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사옵니다. 또한 남편이 저를 정실 부인의 예로서 맞아들였으나 국법이 이미 정실 부인이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정실 부인을 두는 것을 하지 않는지라 일가 친족은 물론이요 저를 대하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여전히 첩이라 여기옵니다. 참으로 원통할 따름이 없고 제 자식들에게도 서울의 차별이 가해질 것이니 이 어미의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프옵니다. 부디 가련한 저의 처지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리 말하며 엎드려 수차례 절하는 새 부인을 보고 난감하여 임금은 한명회를 바라보았으나 한명회 역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내에게 미안한 표정이 역력했다. 임금은 한참을 생각했고 강상의 법도가 엄연했으나
만백성의 어버이로서 이 여인의 처지 또한 살피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기에 이로하듯 미소 지으며 말했다. 경수, 이 모든 상황이 어찌 경수의 탓이겠소? 명색이 임금의 형수인데 어찌 그런 근심을 달고 사시게 하겠소? 그 근심을 풀어드릴 터이니 어서 일어나 이리 올라오시오. 허허. 임금은 이어서 세 부인을 정실로 대하라는 영을 특별히 내리고 그 수생들에게는 서얼로 차별받지 않고 출사하여 요직에 오를 수 있도록 한다는 교지를 내렸다. 이어서 세 부인에게는 기존의 정실 부인과 같은 부인의 봉적이 내려졌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세간에 널리 알려졌고 사대부가의 술렁임이 있었으나 임금의 엄명이 있는지라 어느 누구도 도를 달지 못했다. 이후로 세 부인의 자손들은 과거에 급제하여 차별받지 않고 조정의 요직에 등용되었으며 어머니의 지혜와 용기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녔다고 전해진다. 오늘도 이야기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로 곧 찾아뵙겠습니다.